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대만 총통선거에서 반중 친미 성향의 라이팅더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세 변화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그리 좋지는 않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2조 7천억 원어치를 처분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올해는 뭘 좀 챙겨봐야 할 건지 잠깐 점검해 보겠고요. 정부가 문화상품 제작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문화상품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나섰는데, 웹툰 관련 단체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뭔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1월 16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그리고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김치형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계열사 지분 처분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씨 어머니 홍라희 씨하고 그 여동생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군요. 네. 예.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 홍라희 전 리움 관장은 1932만여 주,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은 240만여 주, 그리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810만여 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거 지분율로 보면 홍라희 전 관장은 0.32%, 이부진 사장은 0.04%, 이서연 사장은 0.14%고요. 매각한 가격은 주당 72,717원이고요. 이걸 다 합하면 이제 2조 1,691억 원어치를 팔았다라는 거고, 이게 지난 11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장내에서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주식 매매하는 것처럼 판 건 아니고요. 이른바 블록딜이라고 해서 뭉텅이로 원하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넘기는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팔아야 팔리겠죠. 그렇죠. 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뭉텅이로 넘기게 되면 일종의 도매 거래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할인해서 거래를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날 종가를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73,200원이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매각된 가격이 72,717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할인율을 계산해 보니까 한 0.65% 정도 할인율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지분만 판 건 아니고, 이날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경우에는 삼성물산하고 삼성 SDS 그리고 삼성생명 지분도 일부 처분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곳 세 곳 주식 매각 대금은 한 6천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상속세 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타계할 때 삼성 계열사 지분 등 뭐 현금하고 뭐 부동산 이런 것들 다 넘겨 상속해주면서 한 19조 원 정도의 재산을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속세가 약 12조 원 정도로 알려집니다. 상속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연부연납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19조 물려받고 12조 세금 내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한 대주주가 되면 할증이 더 되면서 60%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부연납 제도라 그래서 나눠내는 제도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서 이제 분할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 약 6조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도 6조 원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분 매각을 함으로써 한 2조 7천억 원 정도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 매각은 사실 지난해 11월에 하나은행하고 주식처분 신탁계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우리 지분 매각할 거야라고 이미 시장에 알렸고요. 그때 얘기한 지분 그대로 처분했다라고 보여지고, 나름 시장에 큰 영향이 안 나도록 최대한 할인율도 신경 쓰고 거래도 많을 때를 택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시장에서 이번에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지분 말고
이부진 사장의 삼성물산 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삼성물산은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일종의 지주회사급 가장 위에 있는 상위 회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분은 팔아도 삼성물산 지분은 안 팔 거다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었는데 아주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너가에서 이부진 사장의 삼성물산 지분까지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부진 사장은 안 팔 걸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도 가장 상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게, 지배해야 되니까 제일 상위에 있는 회사에 지분을 내놓는 것보다는 계열사 주식을 팔 거라고 봤던 것이죠. 네. 삼성그룹도 이제 오빠인 이재용 회장이 가져가는 걸로 생각하면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도. 네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상속세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6조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고, 뭐 2조 7천억 전부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 3조 규모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부터 지분 매각이 조금씩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분을 담보로 상속세를 이제 납부하기 위해서 대출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4조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금리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2년간 초기 한 2%대 정도로 빌렸던 금리가 지금 한 5%를 넘고 있다고 하니까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죠. 4조 원을 빌렸어요? 예, 지분 담보로. 이거 가계부채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통계로?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야, 네. 이 변수가 되겠는데요, 꽤. 근데 이제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이재용 회장은 지금까지 지분 매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그 상속을 받았고 이제 상속세 부담도 가장 많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 계열사 지분 매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재원을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S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의 배당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상속세 재원을 좀 마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연부연납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 SDS 지분도 혹시 매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시장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분 매각은 안 하려고 하는데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거나 아까처럼 뭐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면 일부는 지분 매각을 통해서 이걸 또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중이자 많이 불어나는 게 꽤 부담이 됐을 수 있겠네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마도 아까 지배 구조에 큰 문제가 없는 삼성 SDS의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증권가에서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시장에 블록딜 같은 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몇 가지 이야기거리는 있겠네요. 저는 얼핏 눈에 띄는 게 이 4조 원 빌릴 때 여기는 DSR 계산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4조 원 빌리면 이자만 해도 1년에 한 2천억 가까이 될 텐데. 네. 이재용 회장의 월급으로 이게 안 되는 거면 안 되면 안 빌려줘야 되잖아요.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전부 다의 그 주담대를 얘기한 거니까요. 개인이 전부 4조를 빌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상속세 너무 높지 않냐? 19조 물려받았는데 12조나 내면 이게 뭐 그래도 남는 게 7조인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는 또 여론도 있겠어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상속세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다라는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의 상속 같은 경우에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반대급부까지 이제 이 상속세 할증률이 올라가면서 상속세율이 최대 60%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수치만으로 보면 미국은 상속세율 최고 높은 게 40%, 일본이 55%, 뭐 독일은 30%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율이 얼마나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이제 상속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효과들,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정부 주도의 개발, 그다음에 대기업 위주로 한 경제 발전에서 이 재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당 부분을 이제 상속세로 받아야 한다라는 여론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뭐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3세 4세로 이 경영권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들의 보완이 있었으니 이제는 상속세율을 좀 낮추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공론화돼 있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상속세를 좀 선보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이 오너가의 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게임 회사 그 넥슨이라는 회사에 고 김정주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면서 유족들이 6조 원 가량을 지금 상속세로 내야 되는 상황도 거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유족들이 결국에는 현금으로 못 내고 지주회사인 NFC의 지분을
상속세로 물납 방식으로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물려받은 회사 지분의 반을 냈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거를 정부가 최근에 2번에 걸쳐서 공매를 내놨거든요. 그래야 이제 현금으로 가져가야 정부도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매가 모두 유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못 팔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상속세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고 상속세를 이슈화할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넥슨 주식은 일본에 상장된 회사 아니에요? 여기는? 넥슨은 상장돼 있고요. 예. NXC 지분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넥슨을 지배한 위에 지주회사의 지분이 나왔는데 이 지분은 거의 오너가가 100%를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30%를 판다 하더라도 나머지 가족들이 유족들이 아직도 7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가 봐야 2대 주주로서밖에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지분을 팔려고 하면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 잘 안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는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해외에서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예. 자, 송현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대만 선거 이야기. 네. 이제 대만 선거 결과도 신경 써야 되는 시대가 진짜 됐어요. 네. 여기서는 친중 성향의 후보와 친미 성향의 후보가 붙었다가 네. 친미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네. 이게 돌고 돌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뜻인가 봐요. 네, 예. 이 13일에 열린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라이칭더 당선인이 사실 차이잉원 총통과 같은 민진당이죠. 그런데 차이 총통보다 훨씬 더 친미 성향이 강하고 독립 성향도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차이잉원 총통 행정부 때보다 미국과 경제적이나 안보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는 반도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대만 편을 열심히 들어주는 게 사실상 뭐 반도체 산업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라이칭더 당선이 되면서 이제 대만 정세가 불안해지면 한국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예. 일단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습니다. 일단 원래 우리 업계는 민진당보다는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당선되길 원했다고 해요. 왜요? 왜? 왜냐하면 국민당이 이 TSMC의 해외 투자에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당이 집권을 해야 우리 반도체 업체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대만이 중국에 점령당할 것을 대비해서 TSMC 공장은 전 세계로 뿌려놓자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당은 그냥 대만에 있자는 쪽이니까 맞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TSMC가 전 세계에 막 공장 세우는 게 별로 좋지는 않다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연이어 집권을 해도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벌써부터 뭐 경제, 외교, 군사 우리가 다 동원해서라도 대만은 중국 것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이 리스크를 피해서 대만의 가장 유력한 대안인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거죠. 예. 친미 성향 집권당이 들어선 게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뭐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공급망 전쟁이 시작이 될 거고 그럼 한국 산업 전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 관측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양안 관계에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 동북아 지역에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친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이 게르마늄이나 흑연 같은 자원 수출을 통제한다든지 한국한테 미국하고 대만하고 니들 너무 가까워지면 불이익 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일이 분명히 또 생길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정세가 흔들흔들하면 하여튼 다 위기예요. 다 위기. 네, 계속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두 다 친하게 지내는 때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의 30% 이상이 대만 해협을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 해협 주변이나 뭐 해상 교통로를 봉쇄하면 공급망 불안이 당연히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짜놔야 된다. 이런 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하여튼 뭐 중국 대만이든 중국 미국이든 전 세계에서 누구한테 싸우면 네. 대한민국이 제일 피해를 입는 맞습니다. 뭐 그런 나라인 것 같기는 해요. 다음 소식 하나 좀 들어보죠. 연말정산. 네. 이거는 뭐 매년 하는 건데 올해는 좀 뭐 달라지는 게 뭔가 네. 그거부터 좀 점검해 보죠. 네, 우선 지난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면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80%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난해에는 40%였거든요. 이게 2배로 뛴 거고요. 공연이나 영화 관람 같은 문화 생활비나 뭐 전통시장 방문할 때 사용했던 카드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 50% 정도로 이제 책정됐습니다. 이전 대비해서 10%포인트씩 향상이 된 거고요. 이 월세나 교육비,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범위도 확대가 됐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예.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연금 계좌 공제 한도도 이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이번 연말 정산 때는 6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정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그리고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좀 모르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 18일에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걸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우리 보고 하라고 할 게 아니라 네. 국세청 전산 있잖아요. 맞습니다. 부부인 게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분들은 소득이 이만큼 됐고 의료비가 이렇게 됐으면 아내한테 넘기는 게 나은지 남편한테 넘기는 게 나은지 국세청 컴퓨터가 알 거 아니에요. 해주려고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맞습니다. 그럼 최적의 가장 그 안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지 우리 보고 돌리라고요? 네, 우리 보고 라는 돌리고. 의견이 네. 일각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형제, 자매나 부모를 인적 공제에 넣었다가는 과다 공제로 오히려 세금 폭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해 퇴직한 가족이 있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네. 그 부모든 형제자매든 100만 원 넘는 소득이 있는 거 국세청이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럼 알아서 안 빼주면 넣으면 되지. 네. 그 일부러 속이려고 그랬겠습니까? 네. 깜빡한 건데 이거를 이러면 세금 폭탄을 맞게 하면 그 컴퓨터 좀 더 돌려주면 되지 국세청에서. 네. 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런 의견도 있더라. 네, 맞습니다. 일단 뭐 13월에 월급이라고 부르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받을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2022년에는 1인당 환급액이 평균 7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보다 약 9만 원 정도 오른 액수였고요. 그리고 반면에 5명 중에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잠깐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웹툰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네. 웹툰 이게 뭘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데 왜 어떤 이유로 반대한다는 겁니까?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법을 요즘에 문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체적인 이름은 이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이라는 건데, 예. 즉 문화산업 콘텐츠들이 유통되는 환경을 좀 개선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이제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데 여기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 업체가 이제 이런 업체들을 문체부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골자를 갖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인 내용으로는요, 플랫폼이 이제 이런 콘텐츠를 공급해준 창작자에게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금지 행위를 명시한 겁니다. 어떤 게 들어있나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모션 비용을 전가하거나 예. 가격 할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창작자에게. 그리고 이제 창작 관련된 콘텐츠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혹은 저작권을 아예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금지하고 또 플랫폼이 이거 얼마로 하겠다 가격을 강제하는 것도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기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 창작자들이 의리니까 플랫폼들이 갑질하는 걸 막겠다. 그래서 이런 거 금지해서 만약에 어기면 문체부가 직접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들이 좀 피해를 그동안 많이 받았다고 호소해 왔던 모양이죠. 이런 법을 만든 거 보니. 그렇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는데요. 지난해 큰 파장이 있었던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의 작가인 고 이우영 씨가 지난해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큰 송사에 휘말렸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그려서 이제 저작권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사업권은 다른 업체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제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상 작가에게는 거의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작가가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더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측에서는 내가 그린 이제 캐릭터인데 이건 너무 계약이 따로 과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업체 측은 이제 그런 우리는 옛날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창작자가 을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조건을 맺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좀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야, 이건 좀 논란거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갑과 을인 상황일 수는 있으나 네. 뭐 힘이 뭐 크고 작을 수는 있으나 네. 계약을 맺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면 그렇죠. 계약서 쓸 때 잘 읽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약 관계니까 평등한 관계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관점이었지만 문체부가 보니까 이거는 갑을 관계다. 플랫폼이 완전 갑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직접 플랫폼을 제재하는 검정고무신 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팔고 나는 그냥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계약은 맺지 말아라 애초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정부가. 법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음료수 중에 하나인 코카콜라가 네. 그게 원래 코카콜라 발명해서 만든 사람은 지금 돈 못 벌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냥 그 팔아버려서.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검정고무신, 미국에서는 이제 그 검정설탕물 코카콜라인데. 네. 창작자들은 그럼 우리를 보호해주면 감사합니다라는 환영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창작자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웹툰 작가 협회가 모여서 반대 입장을 냈고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네. 요점은요. 문산법의 규제, 금지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강해서 요즘의 웹소설 시장이랑 맞지가 않는다. 이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있냐면 요즘에 웹툰 업계의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이 기다리면 무료. 이걸 요즘에 웹툰은 유료다 보니까 근데 기다리면 무료로 준다. 그리고 요즘 이걸 줄여서 기다무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용자들은. 근데 이게 금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지도가 높은 인기 작가들이야 어차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할 필요가 없지만 어떤 인지도가 낮은 신인 작가들은 이런 프로모션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신인들은 굉장히 좀 빛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창작자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지가 되는 이유가요. 이제 문산법 금지 규정 중에 이제 프로모션 비용을 전가하는 게 금지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가 유료로 팔면 벌 수입인데 그걸 무료로 플랫폼이 제공하면 결국 작가의 수입을 뺏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금지가 된다는 게 문산법의 관점인 건데 산업계에선 이거는 옳지 않다. 우리의 지금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료로도 풀어야 무명 작가도 다른 그 독자들한테 선보이기도 하지. 그렇습니다. 이럴 때 다 이 돈을 무명 작가한테도 줘라. 원래는 유료로 팔아야 되는 건데 플랫폼이 무료로 넘겼으니라고 한다면 플랫폼은 이런 거 안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매번 그 인기 있던 작가들 작품만 내 눈에 띄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냥 일리가 있는 얘기 같기는 하네요. 네. 뭔가 연예인들 키우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연예인은 1, 뭐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9. 처음엔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는 절대 시작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무도 신인 못 키우는 문제가 생긴다. 그게 참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웹툰, 웹소설 업계에만 적용되는 규제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화 산업을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OTT부터 음악, 영화, 게임, 출판, 공연 등 전체 콘텐츠 산업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려하는 쪽에서는 웹툰도 문제지만 다른 업계도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게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TT에서도 어떤 영화를 무료로 제공해서 가입자를 늘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물론 창작자 중 일부는 우리 너무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소비자들은 그러면 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기다리면 무료, 미리 보기 같은 프로모션이 필요한데 못 받으면 불편하다. 그래서 반대가 있는 거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또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